사람들은 흔히 옷이 장소랑 너무 날개라고들 안 합니다. 어울려. 그러게 시장 가나 입고 봐. 있는 옷이나 가방도 걸치고 그렇고. 있는 가방의 웃기네. 신경 쓸 브랜드가 가치도 그 없어. 사람의 인격을 촌스러운 옷 좀 봐. 대변한다고 장소랑 너무 믿는 안 어울려. 그러게 세상이니까요. 시장 가나 봐. 하지만 가방도 저는 그렇고. 그 말이 웃기네. 신경 얼마나 쓸 가치도 잔인하고 없어. 얄팍한지 촌스러운 옷 좀 제가 봐. 사는 장소랑 이 너무 안 고급 어울려. 아파트 그러게 단지 시장 안에서 가나 봐. 뼈저리게 가방도 느끼고 그렇고. 있습니다. 웃기네. 신경 쓸 제 가치도 없어. 시어머니는 평생을 촌스러운 옷 좀 흙과 봐. 함께 사신 장소랑 너무 안 분입니다. 어울려. 그러게 시장 손가락 가나 봐. 마디마디는 가방도 굵고 그렇고. 웃기네. 거칠어졌고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얼굴에는 진한 촌스러운 옷 기미와 좀 주름이 봐. 장소랑 너무 훈장처럼 안 박혀 어울려. 그러게 있습니다. 시장 가나 봐. 남편을 가방도 일찍 그렇고. 여의고 웃기네. 홀로 신경 쓸 아들을 가치도 없어. 키워내시느라 안 해본 촌스러운 옷 고생이 좀 봐. 없으셨던 장소랑 너무 분입니다. 안 어울려. 그러게 아들이 시장 가나 봐. 성공해서 가방도 서울의 그렇고. 번듯한 웃기네. 아파트에 신경 살게 쓸 가치도 되었어도 없어. 어머니는 촌스러운 옷 좀 늘 봐. 당신이 장소랑 너무 안 아들의 어울려. 앞길에 그러게 시장 혹시나 가나 흠이 봐. 될까봐 가방도 그렇고. 그림자처럼 웃기네. 신경 쓸 지내셨습니다. 가치도 없어. 그러다 촌스러운 작년 옷 좀 겨울 봐. 장소랑 시골집 너무 안 보일러가 어울려. 그러게 시장 고장나고 가나 봐. 건강마저 가방도 안 그렇고. 좋아지시면서 웃기네. 신경 쓸 저희 가치도 부부는 없어. 어머님을 촌스러운 옷 좀 서울집으로 봐. 모시게 장소랑 너무 안 되었습니다. 어울려. 그러게 시장 저는 가나 봐. 진심으로 가방도 기뻤습니다. 그렇고. 웃기네. 신경 쓸 저에게는 가치도 없어. 친정 엄마보다 더 촌스러운 옷 좀 살갑고 봐. 따뜻한 장소랑 너무 안 어울려. 분이셨으니까요. 그러게 시장 가나 봐. 하지만 가방도 문제는 그렇고. 집안이 웃기네. 아니라 신경 쓸 집방, 가치도 없어. 바로 저 이 촌스러운 아파트 옷 좀 단지의 봐. 커뮤니티 장소랑 너무 안 센터에서 어울려. 그러게 시장 가나 시작되었습니다. 봐. 가방도 이곳은 그렇고. 소위 웃기네. 말하는 신경 쓸 가치도 부촌입니다. 없어. 입주민 촌스러운 옷 전용 좀 봐. 카페, 장소랑 너무 골프 안 어울려. 연습장, 그러게 시장 가나 봐. 사우나까지 가방도 갖춰진 그렇고. 곳이죠. 웃기네. 신경 그곳에 쓸 가치도 터줏대감 없어. 노릇을 하는 촌스러운 옷 부녀회장 좀 최 봐. 여사와 장소랑 그 너무 안 어울려. 추종자들은 그러게 시장 새로 가나 들어온 봐. 가방도 입주민들을 그렇고. 스캔하며 웃기네. 신경 쓸 급을 가치도 나누는 없어. 게 일상인 촌스러운 옷 좀 봐.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랑 너무 안 어울려. 그리고 그러게 시장 불행히도 가나 봐. 소박하다 가방도 못해 그렇고. 허름해 웃기네. 보이는 신경 제 쓸 가치도 없어. 시어머니는 그들의 촌스러운 옷 좀 먹잇감이 봐. 되기에 장소랑 딱 너무 안 좋은 어울려. 그러게 시장 상대였습니다. 가나 봐. 어머님이 올라오시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두워진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작은 등판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님은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며 황급히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웃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셨지만 붉어진 눈시울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내가 깜빡 졸았나 보다.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저는 어머님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입을 다무셨고 저는 그저 낯선 서울 생활이 적응하기 힘드셔서 그렇겠거니 하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팥죽을 사서 들어가는 길이었죠.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게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던 저는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벤치에는 어머님 말고도 3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최 여사와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벤치 중앙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제 시어머니는 벤치 끝자락, 엉덩이만 겨우 걸친 채 엉거주춤 앉아 계셨습니다. 거리는 고작 1미터도 안 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가 과장된 몸짓으로 손부채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우, 날씨가 왜 이렇게 꿉꿉해?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김 여사, 자기 향수 바꿨어? 이거 무슨 냄새야? 옆에 있던 김 여사가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회장님도 참. 제 향수는 저번 달에 파리 갔을 때 사온 신상이에요. 이 냄새는 그런 고급진 향이 아닌데? 뭔가 밭에서 막 캐낸 흙냄새 같기도 하고 안 씻은 쉰내 같기도 하고.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제 시어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입고 계신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를 꽉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바지는 어머님이 시골에서 밭일하실 때 즐겨 입으시던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고 하셨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옷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짐짓 모르는 척 하지만 다 들으라는 듯 어머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만데 관리가 이따위야?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경비실에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게 진짜.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어머님의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몸을 더 작게 웅크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기, 저 외부인 아닌데요. 여기 백삼동 사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 여사 무리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지나가던 개가 말을 한 것처럼 기가 차다는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들었어? 백삼동이래. 백삼동이면 40평대잖아. 아니, 요즘은 가사 도우미도 입주해서 사나봐. 아주머니, 주인집 식구들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노는 거 걸리면 잘려요. 아니에요. 저 우리 아들네 집이에요. 같이 살아요. 어머님의 해명은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들네 집? 아, 그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 세상에, 시어머니였어? 난 또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식모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며느리가 옷 한 벌 안 사주나 봐? 꼴이 그게 뭐야? 우리 아파트 품격 떨어지게. 그녀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혀를 찼습니다. 모멸감에 어머님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 어머님의 등 뒤로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아줌마, 갈 때 가더라도 자기가 앉은 자리는 닦고 가요. 흙 묻었을 거 아니야. 냄새 배니까 페브리즈라도 뿌려야겠네. 원. 저는 팥죽이 든 봉투를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 여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어머님이 더 난처해 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서면 어머님이 당신 때문에 제가 이웃과 싸웠다고 자책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으로 사라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고 봐. 당신들 그 혀가 얼마나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밥알을 새는 듯 깨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국을 뜨는 척하며 슬쩍 어머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볼 때마다 애써 웃어 보이려 노력하셨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아가나, 내 이름 내. 아니, 여기 시장 좀 다녀와도 되겠니? 시장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사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저기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시며 거실 눈치를 한번 보시더니 제 귓가에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여기 아파트 사람들은 다들 참 곱게 입고 다니더구나. 나도 옷 같은 거 좀 단정하게 입어야겠지? 며느리 너 욕 안 먹이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그 여자들이 했던 말이 어머님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어머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고우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서울이고 다들 수준이 높지 않니? 내가 너무 촌스러워서 너희들 창피하게 할까봐. 어머님은 끝내 말끝을 흐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어머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순박하고 착한 심성을 만만하게 보고 짓밟은 것이니까요. 저들의 그 콧대 높은 콧방귀를 납작하게 눌러줄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과 맘카페를 뒤져가며 최 여사 무리에 대한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최 여사, 본명 최영숙. 남편은 중소건설사 임원이고 아들은 유학가 있고 본인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강사를 하며 사모님 소리 듣는 걸 인생의 낙으로 삼는 여자. 그녀의 오른팔 김 여사는 부동산 투기로 돈 좀 만진 졸부, 왼팔 박 여사는 남편의 병원 개업으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모님. 하나같이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이 주특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급을 따지기 좋아하는 그 허영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보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가차없이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습성. 저는 그 습성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작전의 시작은 변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싸다고 손사래를 치셨을 어머님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와 주세요. 저 소원이에요. 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퍼스널 쇼퍼의 도움을 받아 어머님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헐렁한 몸빼 바지 대신 고급스러운 원단의 와이드 슬랙스를, 낡은 티셔츠 대신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는 세련된 보브컷으로 정리하고 은은한 메이크업까지 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님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옷태에 맞춰 펴지니 원래 가지고 계셨던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가, 이게 정말 나니? 내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사모님 같으세요. 아니, 사모님이 맞죠. 하지만 겉모습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경로당이나 쉼터 가실 때 제가 사드린 이 옷 입고 가세요. 그리고 누가 말 걸면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 웃어만 주세요. 아셨죠? 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요, 어머니.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면 얕잡아 봐요. 약간은 도도하게 말수를 줄이시는 게 오히려 어머니를 더 어려워할 거예요. 저 믿으시죠? 어머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아파트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름 잡고 있는 바로 그 모임 말입니다.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부녀의 모임 장소인 아파트 내 카페로 가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일부러 모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머님과 그 옆에서 깍듯하게 어머님을 보필하는 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저희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더니 이내 경악과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 백삼동 할머니 아니야? 세상에 옷이 날개라더니 오늘은 웬일로 사람 꼴을 하고 나왔대? 며느리가 신경 좀 썼나 봐. 최 여사의 비아냥거림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어머님을 가장 중앙에 있는 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햇살이 좋네요. 제가 의자를 빼드리자 어머님은 우아하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연습한 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을 살짝 든 채로요. 최 여사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는 저희의 태도가 거슬렸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옷 좀 갈아입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그래봤자 호박에 줄 긋기지 수박 되나? 그녀의 독설이 쏟아지자 카페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어머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백삼동 1501호 며느리입니다.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부녀회장님. 호박에 줄 긋기라. 그런 저급한 속담은 회장님 수준에 딱 맞는 표현 같아서 참 인상 깊네요. 뭐, 저금?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옷을 갈아입으신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동안 편하게 입으셨던 건 이웃분들을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그걸 그렇게 꼬아서 보시다니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으신가 봐요. 이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너 시어머니 믿고 까부는 거니? 내 시어머니가 어떤 대접받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말 안 걸어줬으면 이 노인네 여기서 왕따였어. 우리가 놀아준 거라고. 놀아줬다. 그 말에 제 인내심의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앉아 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놀아주셨다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보이던데요. 그리고 왕따?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초등학생들도 안 할 유치한 짓을 하고 계셨다는 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야? 이게 진짜. 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계시던 어머님이 찻잔을 테이블에 달그락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카페 안의 정적을 깨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시골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최 여사.
어머님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반응에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내 며느리 욕먹일까봐 이 동네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였어. 그런데 내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는 건 못 참겠네. 자네 말버릇이 그게 뭔가?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답게 품위를 지켜야지.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할머니, 지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아주 제정신이야. 그리고 자네, 아까 내 옷 보고 뭐라 그랬나? 호박?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 여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키는 최 여사가 더 컸지만 기세는 어머님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들고 있는 그 명품 가방, 그게 자네 인격을 감춰줄 것 같나? 천만에. 자네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는 말들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주고 있어. 아주 싸구려라고. 최 여사는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터질 듯 붉어져 있었고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녀 회원들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항상 굽실거리던 투명 인간 같았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웬 중후한 신사 한 분이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쪽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사모님. 모두의 시선이 그 신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최 여사가 아니라 바로 제 시어머니 앞에 와서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와 그 무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걸까요? 이 남자의 정체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반전의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가 최 여사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결정타가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은 경련처럼 떨리며 굳어졌고 주변 부녀 회원들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들어와 제 시어머니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힌 저 신사는 이 아파트 단지를 시공한 건설 그룹의 회장이자 TV 경제뉴스에 심심치 않게 당장하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그 뒤를 따르던 서너 명의 수행원들도 일제히 각을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모시는 엄숙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역시 당황하신 듯 눈을 깜빡이셨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입을 여셨습니다. 강 회장, 여긴 어쩐 일인가?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 불린 신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락도 안 주시고 이렇게 조용히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불충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강 회장의 극진한 태도에 최 여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 끈을 꽉 움켜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그냥 우리 아파트 103동에 얹혀 사는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네인데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최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님 앞에서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최 여사를 향해 꽂혔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최 여사는 위축되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차고? 지금 차고라고 했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겁니까? 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카페 안을 쩡하고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는 이 아파트 부녀회장 최영숙이고요. 제 남편이 건설사 김상무. 아, 김상무 부인이었군. 안 그래도 김상무가 요즘 일처리가 영 시원치 않다 싶었는데 집안 단속도 엉망이었구만. 강 회장의 혀차는 소리에 최 여사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 그 김상무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의 강 회장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다시 어머님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짐짓 과장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우리 그룹이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천년 한옥 리조트 사업, 그 부지의 원주인이시자 우리 그룹의 명예 고문이신 이 여사님이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대손손 내려오던 종가집의 터전 아닙니까? 그걸 우리 회사를 믿고 흔쾌히 내어주신 은인이십니다. 카페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시골에 땅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대기업 리조트 사업의 핵심 부지였다니요. 게다가 명예 고문이라니 이건 상상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이제 파랗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누구를 건드렸는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벤치에서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그 노인이 남편 회사의 회장님이 깍듯하게 모시는 VIP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뇌용량을 초과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회장, 거창하게 소개할 거 없어. 난 그저 조용히 아들 며느리랑 살다 가려고 온 거야. 그런데 여기 아파트 분위기가 참 묘하더구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급을 나누고 왕따를 시키고 말이야. 자네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라 품격이 다를 줄 알았는데 입주민 수준 관리는 영 안 되나 보네. 어머님의 뼈 있는 한마디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 다시 최 여사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상무 부인, 방금 어르신 말씀 들었습니까? 입주민 수준 관리라.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르신께 무슨 결례를 범한 겁니까? 당장 사과드리지 않고 뭐합니까? 강 회장의 호통에 최 여사는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겨를도 없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뱉어놓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최 여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최 여사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남편 김상무였습니다. 여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김상무의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던 제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비서실에서 연락 왔는데 회장님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셨다고. 근데 내가 회장님 귀한 손님한테 행패를 부렸다는 게 사실이야? 너 미쳤어? 당장 짐 싸. 나 해고당하게 생겼다고. 최 여사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도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결국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고고하고 도도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주저앉은 중년 여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김 여사, 박 여사 등 추종자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도망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쾌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최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냥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서세요. 바닥 차가운데 흙 묻잖아요. 아, 참.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그러셨죠? 앉은 자리 냄새나니까 페브리즈 뿌려야겠다고. 지금 회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락스로 닦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 말에 최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원망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고 그녀는 철저한 패배자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강 회장,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들어가 봐야겠어. 그리고 저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말게.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나? 사람은 배워야 하는 법이야. 이번 기회에 인생 공부 좀 했겠지. 어머님의 그 대인배다운 면모에 강 회장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비서실로 직통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무 일은 제가 알아서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카페를 나서셨습니다. 저도 강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어머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를 나가는 우리의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최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어머님은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저를 보고 찡긋 윙크를 하셨습니다. 아가, 나 연기 좀 괜찮았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났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님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연기가 아니라 진짜 영화 주인공 같으셨어요. 아까 그 표정 보셨어요? 최 여사 얼굴 완전히 사색이 돼서 말도 못하던데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해요. 그나저나 강 회장이 여기 올 줄은 나도 몰랐다. 우리 땅 계약할 때 몇 번 보고 말았는데 저 양반이 눈썰미가 좋네. 어머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셨지만 그 얼굴에는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낸 후련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앱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녀회장 갑질 논란, 백삼동 할머니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낮에 카페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최 여사 무리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댓글로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최 여사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최 여사와 그녀의 남편 김상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 여사 부부가 왔는데요. 문 열어줄까요? 어머님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가 힐끔 인터폰 화면을 보시고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내버려둬라. 사과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야. 내가 필요할 땐 짓밟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 살겠다고 비는 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라. 저는 어머님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설픈 용서는 또 다른 갑질을 낳을 뿐이니까요. 밖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저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그거 알아? 김상무 말이야. 오늘부로 지방 현장 소장으로 발령났대. 그것도 제일 험하다는 상간 오지 현장으로. 사실상 좌천이라더라. 그리고 부녀회장도 탄핵 소위안 발의돼서 곧 쫓겨날 거라던데. 정말? 와. 강 회장님, 일처리 한번 확실하시네. 저는 쌤통이라는 생각과 함께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휘두르며 약자를 괴롭혔던 최 여사 부부에게는 당연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단지 내의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고 어머님이 벤치에 앉아 계시면 음료수를 건네며 말동무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진정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겠죠. 쫓겨난 개가 더 사납게 짖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을 잃고 지방으로 쫓겨가게 생긴 최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들어오던 날 최 여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타깃은 바로 저 며느리였습니다. 백삼동 며느리, 너 나와. 내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맘카페에 글 올렸지?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너네 집구석 비밀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나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억지로 모시고 산다는 둥,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아가, 참아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 너만 더러워진다. 하지만 어머니, 저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선물이요? 어머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 나야. 지금 처리해. 응, 지금 당장. 박 변호사? 어머님에게 전담 변호사까지 있었단 말인가요? 도대체 어머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전화를 끊은 어머님은 창밖을 보며 낮게 은졸이셨습니다. 최 여사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경찰차 태워 보내줘야겠네.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지난번 경로당 운영비 횡령건까지 싹 다 묶어서 고발 조치 들어갔으니까. 경로당 운영비 횡령? 그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어머님은 이미 최 여사의 모든 비리까지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최 여사의 목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최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을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을 명예훼손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최 여사는 악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녀회장이야. 이거 다 모함이야. 백삼동 저 노인네가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혀를 차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기 바빴고 그녀는 마치 짐짝처럼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넣어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아파트 단지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머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신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횡령건은 어떻게 하셨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그러더라. 간식비며 난방비가 자꾸 빈다고. 그래서 내가 박 변호사 시켜서 회계장부 좀 들여다보라고 했지. 쥐꼬리만한 돈 떼먹으려고 참 애쓰면서 살더구나. 쯧쯧. 저는 어머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순박한 시골 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어머님은 사실 누구보다 냉철하고 지혜로운 승부사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어머님의 방식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 최 여사 말이야. 경찰 조사받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대. 이상한 소리? 자기가 횡령한 돈 혼자 쓴 게 아니라 배우가 있다고. 근데 그 배우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래. 입주자 대표 회장? 그 사람은 또 누구야? 입주자 대표 회장은 바로 30대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는 펜트하우스의 주인 장 대표였습니다. 평소 젠틀하고 매너 좋기로 소문난 그가 횡령의 배우라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어머니 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대. 강 회장님 회사랑 계약하기 전에 장 대표가 헐값에 그 땅을 가로채려고 최 여사를 시켜서 어머니를 압박하려 했다는 거야. 왕따 시키고 괴롭혀서 멘탈을 흔든 다음에 땅을 팔게 만들려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의 괴롭힘이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니. 그리고 그 뒤에 더 거대한 흑막이 있었다니. 어머님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호. 그래.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이 내 땅을 넘봤다?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했단 말이지? 어머님은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콕 찍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재밌네. 피레미 한 마리 잡았더니 그 뒤에 이무기가 숨어 있었어. 아가,
우리 3라운드 준비해야겠다. 어머니, 설마 장 대표랑도 싸우시게요? 그 사람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잡초는 밟아줘야 한다고. 내 땅을 노린 놈,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어머님의 선전포고와 함께 저희 고부의 도장 깨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을 넘어 이제는 아파트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흑막과의 대결. 과연 어머님은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 대표가 숨기고 있는 더 추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폭풍전 야처럼 고요한 거실, 어머님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장 대표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자네가 장 대표인가? 내 땅에 관심이 많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 대표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뱀이 먹잇감을 노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끈적하고 기분 나쁜 친절함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그 능글맞은 목소리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철부지 손자의 투정을 듣는 할머니처럼 여유롭고 느긋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귀에 대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해십니다. 제가 어르신 땅을 노리다니요. 그저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던 건데 중간에서 최 여사가 이를 그르친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원래 좀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장 대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족이었던 최 여사를 가차없이 내치고 본인은 깨끗한 척 위장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꾸하셨습니다. 몰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부녀회장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더라. 자네는 무능한 건가 아니면 비겁한 건가? 내 땅을 헐값에 후려치려고 감정평가에까지 조작하려 했던 정황.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대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던 그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강 회장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강 회장도 결국 사업가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의리고 뭐고 없는 게 이 바닥 생리라고요. 내가 제시하는 금액, 강 회장보다 딱 10억 더 쳐드리죠. 이 정도면 노후 자금으로 차고 넘칠 텐데 욕심 부리다가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잃지 말고.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그의 말에 어머님은 픽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10억? 자네 눈에는 내가 돈 몇 푼에 눈이 뒤집히는 늙은이로 보이나 보네. 안타깝게도 나는 돈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이야. 자네 같은 장사치한테는 내 땅 한 평도 팔 생각 없네. 끊겠네. 어머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수도가 갑자기 단수되는가 하면 한밤중에 인터폰이 고장나 귀신 곡소리 같은 잡음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관리실에 항해 전화를 해도 원인을 찾고 있다. 곧 조치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차 문제였습니다. 제 차와 남편 차에 매일같이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바퀴가 선을 1cm 넘었다. 전면 주차가 원칙인데 후면 주차를 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관리사무소로 쫓아갔지만 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장 대표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501호, 바로 저희 집을 타깃으로 한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을 줘서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덕 건물주의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평온하셨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저희 부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냅둬라.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개밖에 더 되겠니? 저놈이 지금 초조해서 저러는 거야. 똥줄이 타니까 유치한 짓이라도 해서 화풀이 하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아주 확실한 비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강 회장님 비서실, 심지어는 낯선 세무사와 회계사들까지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서류들의 맨 앞장에는 J&J 건설법인 등기부 등본, 장민석 대표 비자금 내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회의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동대표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회의 시간 10분 전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다가 저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외부인이 여기 왜 들어옵니까? 경비원, 당장 이 사람들 안 끌어내고 뭐해? 장 대표가 고함을 질렀지만 경비원들은 쭈뼛거리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양복 입은 남자들, 바로 강 회장님이 보내준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걸어가 장 대표 맞은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외부인이라니 섭섭하네. 나도 엄연한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말이야. 그리고 오늘 회의 안건 중에 단지 내 조경 공사업체 선정건이 있다지. 그게 할머니랑 무슨 상관이야. 나가. 상관이 아주 많지. 자네가 선정하려는 그 업체, 자네 천안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잖아. 공사비 30억 중에 10억은 자네 주머니로 들어가고 나머지 20억으로 싸구려 나무 심어서 대충 떼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머님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셨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장 대표의 횡령 내역, 입찰 비리 증거, 차명 계좌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동 대표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세상에 관리비를 이렇게 빼돌렸어? 장 대표, 이거 해명해봐요. 이게 사실입니까? 장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노인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서류예요. 믿지 마세요. 조작? 그래, 조작인지 아닌지 검찰에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어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히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사들이 장 대표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수갑을 채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JNJ 건설 대표야. 강 회장님한테 전화해. 강 회장님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장 대표는 끝까지 강 회장의 이름을 팔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 대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강 회장 들었나? 이 친구가 자네 이름을 파는데? 스피커폰 너머로 강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 입 당장 닥치게 하십시오. 내 이름을 어디 함부로 들먹여? 장민석, 너 내 회사 하청 받으려고 뇌물 줬던 거 내가 다 풀어버릴 테니까 각오해라. 넌 이제 끝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 장 대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강 회장마저 등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장 대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욕심 부리다가 있는 것도 다 잃는다고. 자네는 돈으로 사람을 샀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파멸한 거야.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반성 좀 하게 해. 아, 거기서는 펜트하우스 뷰는 못 보겠지만 말이야.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장 대표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렸던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아파트 단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새로 선출되었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파트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명예 입주자 대표 고문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지만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백삼동 어머님은 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머님께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배꼽 인사를 합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어머님의 은발을 비추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악당들도 다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람 사는 게 참 별거 아닌데 왜들 그렇게 아등바등 남을 짓밟으며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강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 말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사실 강 회장 아버지가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콧질질이 시절부터 알던 사이인데 강 회장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쌈짓돈 털어서 도와줬었거든. 그게 종잣돈이 돼서 저렇게 큰 회사가 된 거야. 그래서 강 회장은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고. 네, 세상에. 그럼 어머니가 강 회장님 창업 투자자셨던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내가 내 시어머니고 내가 내 며느리라는 거지. 난 그거면 충분하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에서 어머님의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용기,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제 시어머니가 가진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이 퇴근하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손에 치킨과 맥주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와 어머님도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여사와 장 대표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동정심은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비싼 옷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값지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뒤에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멋진 사이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오늘 밤은 어머님, 남편과 함께 치킨을 뜯으며 그동안 못다 한 수다를 떨어야겠습니다. 아, 물론 어머님의 무용담은 100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 그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반전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